반갑습니다. 저는 최병천이라고 하고요. 지금 국회를 20대 국회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2016년 4월 총선 때 만들어진 국회를 20대 국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19대 국회에서 그 민병두 의원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았던 상임위원회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로 편집되어 있는데요. 정무위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축이고요. 원래 말의 유래는 총리실을 관할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관할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무조건 운영위원회가 되는데요. 국회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번에 피우진 씨가 됐던 보훈처 내지는 김영란법에 관련되었던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등등이 같이 연결된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4년간 정무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입법 활동도 부지런히 많이 했었지만 저는 이제 전공은 경제학 쪽이고 약간 진보정당 쪽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그냥 습관적으로 뭔가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공정거래 체계를 이제 접하면서 뭔가 좀 제단의 분석이라고 그럴까요? 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로는 그 의정 활동하기에 좀 어려운 상임위원회예요. 왜 어렵냐면 뭔가 개념적인 거는 좀 너무 이렇게 낯선 거, 이론적인 거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조사기관, 그러니까 검찰이랑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것 대부분 다 조사기관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출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 중인 거는 조사 중에서 자료를 받을 수가 없고 이미 다 발표된 거는 발표됐기 때문에 뉴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실은 기자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만드는 곳이에요. 뭔가 이렇게 터트릴 거. 이런 거 터트릴 곳인데 그래서 터트릴 걸 많이 하면은 실은 유능한 보좌진, 언론에 많이 나가서 유능한 보좌진처럼 되는데 공정위는 대부분의 공정위 활동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그때 시끄러운 사건 그게 뭐 가맹 프랜차이즈가 됐건 뭐 담양유업이 됐건 편의점이 됐건 아니면 삼성이 됐건 뭐 국민연금이 됐건 그때 시끄러운 거에다 그냥 숟가락 얹는 게 일반적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지는 똑바로 조사해라 뭐 내지는 손방망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왜냐면 깊이 있게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만화한 거 문제 제기하면 하나만화하게 시정되고 하나만화하게 또 반복되는 그런 게 공정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만 하는 야당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느 특정 사건들을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게 약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싸움이라 그럴까요? 그때 그냥 살짝 그것만 이렇게 조사하다가 과징 몇 번 때리고 몇 년 지나면 또 그대로 반복돼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이 공정위 구조, 체계 그런 거에서 이게 왜 안 돌아가고 있을까라는 좀 의문을 가져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잡다구리한 사회학적 지식들, 뭐 경제학이라든가 정치 경제학이라든가 아무튼 잡다구리한 주워든 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정리를 했고 그 정리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원래 약탈을 촉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체계구나. 그런 얘기들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개념적인 얘기를 하면 중심이긴 한데 그때 좀 이런저런 에피소드 같은 걸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이제 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분은 안철수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 이전 이유를 통틀어서 제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특히나 본인이 기업가 출신이고 중소기업 벤처 기업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공정, 불공정 심지어 그 안철수 씨는 본인이 그 공정이란 말을 상품화하고 싶어서 공정 성장론이라는 말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공정위원회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안철수 씨가 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보면서 좋은 의지는 이해가 가지만 컨텐츠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분석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세상을 바꾸려면 제 생각에 4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실태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실태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원인 분석에 대한 대안적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대안적 정책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 단계인 강한 문제의식까지인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진단과 대안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그분은 예컨대 총리실로 부총리급으로 격상한다든가 독립성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에 의하면 이제 그거랑 좀 반대되는 대안이 좀 필요한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분량이 많은데 중심적인 것만 할게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좀 한번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걸 한번 집대성하려고 그 강의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분량을 좀 다 한번 정리해봤으니까 강의 얘기는 좀 중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할 텐데 나중에라도 한번 차분히 보시면 이게 그 나중에 제가 뭐 그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론이 없어요. 학자도 없고, 그러니까 재벌 문제 전문가는 있고 재벌 지배구조도 전문가도 있고 등등의 전문가는 있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체계가 외국이랑 다르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체계가 이게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 이 큰 틀로 그냥 파편적으로 뭐 전속고발권 이런 거 말고 전체 구조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를 분석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뭐 있는데 제가 못 본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제 생각이 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걸 좀 초안을 해가지고 이제 좀 앞으로 발전시켜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큰 틀은 제가 이제 저는 경제학을 했었고 실은 더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저는 원래 약간 이제 진보 운동권 이런 쪽 사람이었어가지고 제가 한때 저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주의가 왜 망했는지였어요. 계획경제가 왜 몰락했는지인데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시장경제의 장점을 극단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시장경제는 그 시장경제의 특징은 이제 이건 저는 경제학 쪽이나 이제 제도주의 경제학 쪽에서 공부했었던 건데 주로 당사자 간의 거래 같은 거예요. 그건 이후 좀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래서 제가 예컨대 소련이 왜 망했는지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랑 사회주의 계획 경제랑 서독의 사회적 시장 경제 뭐가 달랐던 건지 사회주의 몰락에 대해서 저는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한 축이었는데 그게 망해버렸기 때문에 왜 망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정리했던 이론들, 그러니까 이론이라기보다 이제 공부했던 것들, 그게 정보, 인센티브, 의사결정, 불확실성, 리스크, 혁신 이런 거에 상호 관계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딱 보니까 그때 내가 사회주의가 왜 망했는지 공부했던 거랑 공정거래위원회 체계가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완전히 이론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논리 구조를 지금 이 엉터리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좀 이제 정리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예전에 다른 틀로 분석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사회주의가 왜 망했는지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류경제학을 하시는 분은 그걸 공부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어떤 이제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 다시 말해서 계획경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건데 그 장단점을 이제 좀 제단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은 정보라는 개념이랑요. 미시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미시경제학 교과서 후반부에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정보, 인센티브, 그다음에 의사결정, 그다음에 시장경제 또는 시장거래 특징 이 네 가지 개념으로 그냥 전체를 다 분석한 거라고 이해하셔도 큰 착오가 없습니다. 그걸로 공정거래법 체계 전체를 분석해 본 겁니다. 경제성장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론부터 잠깐 시작을 하는 걸로 할게요. 성장의 본질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장 경제학 관련된 이론은 제가 생각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흔히 불리는 우리 그냥 교과서 경제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인즈주의 경제학이 있고 슈페터 경제학으로 나눌 수 있고 인데 신고전파 경제학의 특징은 그냥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뭔가 자기가 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태적 균형 분석 이런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거 룰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뭔가 기존의 질서를 새로 파괴한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체계하에서 뭔가 최적화한 사람 이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케인즈주의 경제학은 수요 부족에 의해서 유효수의 증대를 하는 건데 경제학에서는 케인즈 경제학을 단기 이론으로 강조합니다. 장기 이론이 아니라 어떤 롱텀 이론이거나 펀드멘털을 향상시키는 거라보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소득주 성장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기 위기론에 대한 경기 대응 이론일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뭔가 이제 단기적으로 경기 성장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제 장기에는 쓸 수 없는 이론인 거죠. 그게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금리 인상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경기가 과열조짐이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고 슈페터 경제학의 특징은 경제학을 통틀어서도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태적 이론이 별로 없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슈페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어진 제약 조건에서의 최적화를 하는 이론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깨부시는 게 핵심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은 우리가 기업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기업가라기보다 혁신가 개념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기업하시는 분에 국한된 CEO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주식회사 제도 내지는 뭐 그 미국의 해밀턴, 미국의 어떤 연방제도
이런 것도 넓게 보면 혁신이어가지고 아예 요즘은 그 추세가 앙트레프레너십이라는 원어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개념은 혁신가, 창조적 혁신가 또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혁신가 이런 거에 좀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 혁신가라는 네이밍을 쓰는 것도 약간 그런 문제의식이고,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하면 그러니까 기업가보다는 앙트레프레너십 또는 혁신가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혁신의 기본 원리는 이제 성장론과 공정의 관계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걸 넘어가고 있는 건데요. 혁신의 기본론은 이론은 원리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경험 같은 건데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로 리턴, 로 리스크입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하이 리턴, 로 리스크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탈이에요, 약탈. 그러면 하이 리턴, 로 리스크가 현실에서 많이 존재하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약탈을 해먹는 게 훨씬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탈을 때려잡지 않으면 혁신이라는 건 실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쪽에 들어가긴 하지만 서비스가 발전하려면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발전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서비스가 기업 서비스인데, 기업 서비스 중에 하나가 우리 왜 그 SI 분야라고 그래요. 뭐 시스템 I가 뭐의 약자인가요? IT 서비스. 아무튼 그 기업 뭐 인포메이션인가요? 아무튼 그 SI 분야라 그래가지고 삼성 SDI가 하는 게 대표적인 건데요. 근데 여기는 시장 개척 같은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열사들끼리 삼성 그룹에 속해 있는 SI 그룹이면 삼성 계열사값 하면 돼요. 그럼 먹고 사는데 아무 시장이 없어요. 그리고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롯데 시네마에 있는 것만 그냥 거기서 가게만 차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혁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업 내부 거래도 내부 거래고 약탈하기가 용이하면은 혁신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 경제, 공정, 불공정을 때려잡는 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혁신은 그 하는 사람 멍청한 사람인 거죠. 정말로 혁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혁신과 공정의 연결고리는 하이턴 로리스크가 없는 사회가 혁신의 사회다. 전제조건 같은 거다. 그래서 하이리턴 로리스크는 100% 약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탈, 지대, 뭐 렌트 시킹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때려잡는 거.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혁신을 총론으로 정립하면,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자세히 하긴 하진 않겠지만, 혁신 경제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이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도전이 가능한 사회가 되고, 그걸 제가 이제 그냥 편의상 표현하기로는 세습형 부자와 구분되어서 혁신형 부자 또는 창업형 부자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창업 촉진, 혁신 촉진, 부자 촉진 사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주커버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인 거죠. 이지용 같은 분이랑 좀 다른 거죠. 우리나라 재벌은 대부분 세습형 부자지만 이쪽은 이제 혁신형 부자. 기존의 질서를 깨부시면서 뭔가 사회에 베네핏을 주면서 자기도 같이 덩달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철학 자체가 달라. 이 사람들은 DNA가 다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 리턴은 반드시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창업형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도전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그건 다시 말해서 사회 안전망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는 복지국가랑 연동되는 거고, 복지국가를 일종의 뭐랄까 좀 그 기본권으로서의 복지국가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인데, 기본권 복지국가나 퍼주기 복지국가가 아니라 경제 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서의 복지국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게 가치가 더라도, 왜냐면 그거를 무시하고 가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게 되거든요. 사회주의가 망했던 것처럼, 사회주의도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망한 것처럼, 이 균형 감각이 실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중요한데, 사회 안전망. 그래서 혁신 경제가 되려면 한 축이, 두 번째로 중요한 축이 사회 안전망이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전에 나온 건데, 창업형 부자애가 기존의 기득권 강자에게 또는 세습형 부자 또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재벌 체제가 되는데요. 재벌 체제에게 약탈당하지 않는 사회. 뭐 스타트업, 벤처, ICT에 있는 부자들이 재벌 체제한테 약탈당하지 않아야지만 당연히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하이 리턴 했는데 로 리스크가,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는 했는데 로 리턴 되는 경우죠. 이런 약탈당하는 경우는 그 기업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사회는 당연히 에라 모르겠다, 저거 해봤자 뭐하냐, 그냥 대충 공무원이나 되자, 내지는 뭐 대기업이나 취업하자 하면서 다 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것도 써도 되겠네. 하이 리턴 로 리스크도 있지만 로 리턴 하이 리스크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약탈 당하는 사람 입장이 되는 거죠. 약탈하는 사람 입장에는 하이 리턴 로 리스크인 거고, 약탈 당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잔뜩 졌는데 편익이나 어떤 수익 이런 건 없는 거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거는
한 축으로는 공정 경쟁이고, 그리고 길게 보면은 경제사학적으로는 그게 재산권 보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는 왜 경제 성장을 못하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등등이 다 관련되는 게 재산권 보호 이론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혁신적 경제 성장에 관한 일반 이론은 세 가지로 정리하면 누구나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사회. 두 번째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안전망.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 약탈당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그 어떤 자기가 한 것이 재산으로 실제로 이제 그 자기가 될 수 있는 사회. 이거를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창업시장으로 가면은 하나는 이걸 회수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인수합병 시장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상장시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수합병 시장과 상장시장이 활달이 돼야지만 이게 자기가 혁신 투자한 게 되팔아서 가든 아니면 이제 주식에 상장을 해가지고 돈을 받든 이런 방식인 거죠. 그게 일종의 일반 이론 전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그러면 실은 제가 보기엔 공정성장이란 말도 적합한 말은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공정이라는 말은 이 약탈당하지 않는 사회가 핵심인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축 정도가 공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이행의 한 축 정도가 공정이라고 봐야 되는 정도가 제가 보기엔 적절한 것 같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임무는 총에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점 경쟁 촉진, 경제력 집중 억제. 경제력 집중 억제는 그냥 재벌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환 출자, 뭐 대주 적격성, 뭐 금산 분리, 뭐 등등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거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이건 이제 그냥 쉽게 가불관계 규제를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번째가 소비자 보호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외국의 공정거래법 체계에는 1번만 미션으로 가진 나라도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세히 안 썼는데 공정거래법의 풀 네이밍이 되게 재밌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실은 독점 규제법과 공정거래법은 다른 법률이에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독점 규제는 여기서 그중에 1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1번. 반독점 경쟁촉진법이 독점 규제법이고, 실은 외국의 많은 법은, 미국이나 독일에 있는 법은 독점 규제법이에요. 그러면 예컨대 독점 규제법만 있는 나라가 있는데, 독점 규제법만 있는 나라는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면은 어느 사회에 기업이 총 10,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기업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독점 규제법 있는 나라는 그 100개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도 많지 않고 감시하는 것도 많지 않고 강력하게 감시하는 거죠. 걔네가 무슨 짓거리를 나쁜 짓을 하는지 시장 지배적 권한을 남용하는지만 10,000개 기업 중에서 100개 기업만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감시의 그 권한이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랄까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00개 기업 다 공정이 관할 사항이에요. 이게 실은 공정이 모순의 핵심이에요. 10,000개를 다 감사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활동은 다 공정이 관할권이에요. 얼마 전에 기사 보면은 공정위에서 중국산 짬뽕 맛에 대해서 보도자료 낸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열이 확 받았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예산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소비자 단체들이 거기서 또 이제 해먹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이제 뭐 그 시민단체들도 그 단체들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여기 공정위 쪽 출입하시는 기자나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짬뽕이 공정거래랑 무슨 상관인지, 짬뽕 맛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저번에 이거 세게 까야 돼 그런 거를. 그리고 그 예산을 못 쓰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다못해 그걸 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냥 불이웃 돕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회식하는 게 낫지. 공정위 직원들 그 시민단체들도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행세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공정위는 뭐 떡볶이, 순대부터 교복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걸 다 관할을 해요. 이게 공정위 모순의 거꾸로 핵심이에요. 공정위가 할 것과 공정위 하지 않을 걸 발라내는 게 공정위 권한의 핵심이다. 이런 것 중에 하나 얘기고요. 그게 그래서 외국에는 1번만 미션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1번, 2번, 3번, 4번을 다 하는 게 공정위 문제점이고, 근데 공정위 직원들은 많을수록 공정위 직원들도 해피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료들은 두 가지가 자신의 관료의 권한인데, 하나가 폭력, 그게 규제예요. 폭력, 법, 규제. 그래서 공무원 조직들은 전부 다 규제, 입법 이런 걸 다 좋아해요. 그런 게 많이 만들어질수록 자신의 권한이 커지고 자신이 더 대기업에 비싸게 내려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매수도 더 많이 당하게 되고 낙하산도 더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래서 폭력, 규제, 그러니까 그 법, 시행령, 규정 뭐 이런 건 엄청나게 좋아하고, 또 하나가 예산이에요. 예산이 많을수록 이제 권한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런 건 예산부처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이런 건 폭력 부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과 폭력이에요. 돈과 폭력.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거 그래서 그 박근혜 최순실 사건 때도 기업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검찰, 대표적인 폭력 조직이 검찰이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그래서 그게 박정희 모델의 핵심이었고 그거를 원천 설계했던 사람이 김기춘이었기 때문에 김기춘은 그 작동 메커니즘 잘 알고 있는 거죠. 폭력과 돈, 특히 이제 그중에 폭력.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이제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열거식으로 되어 있지만 미션이 다른 거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심지어 3, 4번은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민사적 규제, 민사법 같은 게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3, 4번은 기본적으로 민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민법이 잘 돼 있어서 징벌적 배상제라든가 집단소송제라든가 디스커버리라든가 내지는 뭔가 자료 요청이라든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도급법이랑 가명사법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적 제도도 되게 세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정경련, 경총 같은 데서 맨날 미국 법은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미국 법은 왜 안 그러냐면 다른 강력한 제도가 많기 때문이에요. 징벌적 배상제나 집단소송제 같은 거 돼 있기 때문에 일방 재계인들이 대기업의 횡포대에서 맞서 싸울 수 있기 유리하도록 법과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 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봐야 되는 거지 달랑 한두 개만 뽑아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제도가 개판이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전체 체계의 어떤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미국법 검색해가지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니까 이게 뭔가 부조화가 점점 커지는 거죠.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공정위에 제기당하고 있는 사회적 비판의 내용들은요. 늑장조사,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요. 그냥 먼저 얘기하면 늑장조사,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다 망한 다음에 이제 뭔가 조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불관계에서 뭔가 횡포를 당하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정위가 나서기 전까지는 방법도 없어요. 법원도 못 가고 아무데도 못 가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당연히 계기면은 거기가 가만히 안 둘 거 아니에요. 보복을 반드시 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구조적으로 늑장조사해요. 아까 말한 짬뽕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정위 직원들 완전히 과로에 시달리고 있고 실제로 열심히 해요. 근데 내려놔야 될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게 지금 문제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갑에 대한 과도하게 우호적인 조치. 이제 이거는 너무 행정적 규제가 남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사적 규제 수단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공정위의 밥그릇이거든요. 행정적 규제 범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솜방망이 처벌. 뭐 이런 거고. 다른 제재 수단이 없고 그냥 오직 행정적 제재 수단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언론도 그러니까 뭐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진보적 시민단체가 됐건 보수적 시민단체가 됐건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요. 그러면 과징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과징금이 1억에서 100억으로 올라가면서 사건이 마무리돼요. 그러면 매수 비용이 1억에서 100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1억에 매수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100억 주고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어차피 매수할 건데 비용 절약형으로 매수를 해야지 너네 자꾸만 처벌이 올라가면 우리 버거로워진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 또 할 텐데요. 그런 거고 이제 대형 로펌 및 대기업으로 그러니까 대기업과 유탁 공정위 4급 5급 정도를 하면 연봉이 7천에서 9천 정도 돼요. 보통 7천, 8천 정도 될 텐데 근데 그 정도의 전문성과 그 정도의 월급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직업은 없는 거예요. 대기업을 가거나 로펌을 가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정부의 무슨 뭐 근데 대한민국은 다른 직업군이 아예 없어요. 그냥 가난하게 살든가 대기업으로 가든가 로펌으로 가든가 이 선택지밖에 없는데 다만 징벌적 배상제나 집단소송제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그 대기업이랑 맞짱 뜨는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좀 딴 데로 갈 수 있어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 우리 세상살이랑 더 비슷하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직업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속 고발권은 뭐 독점 문제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본질적인 미션은 경쟁촉진위원회예요. 근데 공정위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는 독점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속 고발권 제도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형벌 위주의 제재 이거는 주로 이제 보수 쪽 분들이 많이 얘기해요. 뭐 전경련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소 등등에서 외국에는 이런 게 없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행정제재 위주가 많냐? 근데 외국에는 왜 그런 게 없냐면 슈퍼 울트라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강력한 민사적 규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경련 경청의 주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그 주장이 수용되려면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를 비롯한 것이 도입이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면 순차적으로 행정제재와 형사적 제재를 완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형사적 제재와 행정적 제재가 많은 사회는 관피아를 키워주게 되는 거야, 필연적으로. 그들의 권한을 한테 집중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이유는 이유 쭉쭉 자세히 얘기할 텐데요. 이게 전체 얘기의 큰 틀을 얘기를 좀 압축적으로 한 측면이 방금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분속의 기본 개념은 아까 말했던 정보, 인센티브, 의사결정, 시장 개념이고요. 정보경제학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전공이 뭐든 기자를 하시려고 하면 거시경제학 교과서 중에 가장 얇은 책, 그러니까 두꺼운 책이나 유명한 책 절대 쓰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중요한 거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컨대 이중구 씨가 쓴 책 중에서 또 원론 중에서 얇은 책이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시중에 나온 것도 괜찮아요. 정보경제학. 그런 책 가장 얇은 책을 사가지고 내가 두세 번 읽기 용이할 정도의 얇은 책. 두꺼운 책 절대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렇고 인센티브는 그냥 뭐 다른 책들을 틈틈이 보시면 되고요. 의사결정은 경제학 자체가 원래 의사결정에 관한 학문이고요. 시장의 특징은 이후에 다시 설명하는 걸 할게요. 시장의 특징은 원래는 주류경제학을 백날 공부해도 시장경제의 특징이 뭔지가 안 나와요. 시장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냥 가격 메커니즘이라는 게 나오는데 시장경제는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계획경제와의 비교 속에서만 시장경제의 장점을 알 수가 있어요. 계획경제 특징은 뭐고 그거와 대비되는 시장경제 특징이 뭔지. 근데 저는 이런 거를 한때 사회주의가 얼마든지 한참 연락이 공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탁 보니까 공정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작동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그 얘기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텐데 시장의 특징은 쌍방의 자발적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수평적 자원 배분, 그냥 이거가 핵심이에요. 반대되는 말은 일방에 의한 수직적 자원 배분. 이게 그래서 이거를 계획경제의 다른 말은 명령경제이고요. 기업 조직 내에서는 계획경제 및 명령경제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기업은 명령경제고 전체 시장은 이 수평적인 자원 배분이고요. 그것이 상호작용을 하는 게 자본주의 내에서의 기업 조직의 특징인데요. 자본주의가 아니라 시장경제 내에서의 기업 조직의 특징인 건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경제학의 근본 문제는 짧게만 얘기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고 가끔 이제 책에도 많이 나오는 조셉 스티글리츠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을 경제학에서는 보통 정보경제학의 창시자로 간주돼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주류경제학은 경제학의 근본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경제학 교과서를 맨 처음에 앞부분에 보면 희소성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희소성의 문제.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는 소유를 얘기하거든요. 소유 문제.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근데 스티글리츠는 둘 다 안 중요하다. 정보 문제가랑 인센티브 문제가 경제학의 진짜 근본 문제다. 그러면서 스티글리츠가 드는 사례가 뭐냐면 중국 사례예요. 중국은 국영기업들이 전부 다 성별로 국영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국영기업끼리 경쟁을 해요. 국영기업끼리 경쟁을 하다가 여기가 비효율적이면 중앙정부가 거기를 퇴출시켜버려요. 그래서 실은 소유는 국영이지만 경쟁이 작동을 하고 있고 정보 문제가 이 시장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가 정보를 걸러내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 문제가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방금 말한 거에 실은 큰 틀 한번 쭉 이렇게 정리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불법 불공정 소비자의 약탈이 왜 하냐?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 선택이다. 그거를 좀 구상하게 표현하면 불법 불공정의 기대 편익, expected benefit이라고 보통 이제 예상하는 어떤 기대 이익, 예상하는 이익이 불법의 기대 편익이 불법의 기대 비용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불법이 만연되고 불공정이 만연되냐? 대한민국이 뭔지 모르지만 뭐 공정거래법 체계를 포함해서 실은 형법 문제라서 넓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불법하기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가 핵심이고요. 그러면 불법 불공정의 기대 편익은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 변수가 뭐냐? 하나가 적발률입니다. 적발 가능성과 또 하나가 적발되었을 경우 얻어 터지는, 그러니까 편익은 내가 이제 안 걸리고 얻는 이익, 불법으로 인한 기대 이익 이거고요. 기대 비용은 불법 불공정의 기대 비용은 적발 확률과 또 하나는
적발되었을 경우 얻어 터지는 그 제재의 강도, 예컨대 뭐 사형을 시켜버린다든가 감옥을 보낸다든가 뭐 등등등등, 아니면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게 맞물리겠죠.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 형사처벌이에요. 돈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면 걸릴 확률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주진영 대표 같은 사람이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땅이 한 번 보내는 게 마땅이다. 제도 백날 만들어봤자 그냥 있는 제도 가지고 감옥 한 번 보내면 가급적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래서 주진영 대표가 사법개혁 얘기하는 게, 걸렸을 때 그 이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실형을 그대로 살게 만드는 거, 있는 거 가지고도.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약간 그 사람이 우클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땅에만 제대로 확실히 보내도 재발 방지 가능성이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용 씨도 미래 전략실 다 없애버렸잖아요. 구조본부 역할하는. 땅에 가자마자 없애버렸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그 복구를 그런 식으로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건데, 한번 빵에 갔다 오면은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척발 가능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게 정보예요. 정보. 정보의 특징이랑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는 은밀한 정보예요. 당사자만 아는 정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 집중 억제는 보통 내부 거래 비율 이런 다 서류 더미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서류 더미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재벌 관련된 규제는 거의 대부분이 서류 더미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건데, 나머지 담합, 불공정, 소비자 등쳐먹고 이런 거는 다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공정위 직원도 모르고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 그리고 같이 뭔가 불법을 모의한 당사자, 담합을 한 당사자만 아는 정보인 거예요. 정보를 아는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있냐 없냐가 적발 가능성을 규정하는 핵심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체계 및 다른 법 체계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인센티브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게 공정위 직원의 권한이랑 연동돼 있거든요. 그거를 풀면 풀수록 공정위 직원의 권한이 약해지는 거고, 이건 공정위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관료주지가 다, 관료주기거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예. 예? 아, 그래요. 그거는 좀 이따 이제 할게요. 그거는 차근차근 할 건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표 하나 제가 부지런히 만들었던 표였는데요. 의원실에 있을 때. 신고 사건이 있고, 신고 사건은 뭐냐면 공정으로 접수가 들어온 거예요. 질문하신 거는 제가 설명할 예정이어가지고 뒤에다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뒤에 좀 나오거든요. 공정위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신고가 들어온 거, 할지 말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네가 직권 인지한 거예요. 그게 뭐 내부 제보로 들어갔건 뭐 하든 간에, 야 저거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그 중에서 신고한 사건 1, 2, 3, 4년치 정도 기준 자료예요. 공정거래법 등등은, 공정거래법은 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총 18개가 아마 공정이 관할 법안이 있는데요. 그 중에 메이저 법은 이 위에 있는 법들이에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관행사법, 대규모 유통법 정도가 메이저 법이고, 나머지는 뭐 표시광고법 어쩌고저쩌고 등등은 비교적 이제 덜 중요한 법들이고, 근데 아무튼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전체 신고 사건 대비 무혐의 등 이게 72.8%예요. 그다음에 이제 경고는 뭐냐면요. 경고 다음이 시정공고, 시정명령인데 경고가 19.4%고 시정공고, 시정명령이 합쳐서 5.1%고 과징금이 1.2%, 검찰고발이 0.7%예요. 그럼 이제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경고는 뭐냐면 세상 아무도 모르게 그 갑질한 당사자한테 귓속말로 앞으로 하지마 이렇게 속삭여주는 게 경고예요. 그래서 경고 누가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경고를 통해서 그동안 나쁜 짓을 통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100억을 벌었잖아요. 그 100억은 토해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경고예요. 앞으로 하지마. 이게 경고제도예요. 시정명령은 뭐냐면 앞으로 하지마!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시정명령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들리게 말하는 게 시정명령이고, 아무도 안 들리게 말하고 그 당사자밖에 몰라요. 경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경고제도의 특징이에요. 시정명령, 시정공고는 앞으로 하지마라고 이제 공지를 하는 거예요. 공지. 아무개 기업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역시 그 사람이 100억을 벌었던 1000억을 벌었던 그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그때부터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과징금은 뭐냐면 행정적 제재인데, 과징금의 원칙적 철학은 부당 이익을 회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우 낮아요. 근데 건설사 담합비리 같은 경우는 수조 원을 벌어요. 근데 내는 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걸릴 확률도 적은데
걸려도 얼마 안 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건설 쪽은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가불관계 이슈는 아니어서 안 썼는데 건설 산업 자체가 담합 산업이에요. 그래서 기사 검색하면 건설사 담합 짜장면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기사가 나와요. 자기네들끼리 그 사다리 타가지고 담합 순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중국집에서. MB 때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냥 담합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무개에서 A에서 다 물어주고 다 몰아주고 그래서 이제 입찰해가지고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허다한 거예요. 허다. 그래도 뭐 나중에 MB처럼 이제 다시 또 그 면제해주고 막 그래요. 참여해주고. 과징금 제도는 그래서 과징금 자체도 우리나라는 낮지만, 그러니까 과징금도 올리긴 올려야 돼요. 외국에 비하면, 그러니까 미국은 과징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세고 징벌적 배상제도 같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걸리면 죽는다 법치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를 두드러 패는 법치주의인 거예요. 서민들 두드러 패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걸리면 죽는다. 그렇게 큰 땅덩어리와 대규모 경제체제는 그 정도의 강력한 법치가 아니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범죄자들의 그런 횡포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검찰 고발은 0.7%이고 제가 여기는 안 썼는데 검찰 고발된 것 중에서 실제로 실형이 되는 경우는 또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0.7%에 한 0.3%, 2%, 0.2%, 0.3%. 그러니까 검찰까지 갈 확률은 공정위가 아무리 뭐 지랄을 하고 뭘 해도 0.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요 데이터는 계속 만들어가지고 업데이트하면 이건 언제나 기사 1면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그 국회 보좌진이나 의원들은 구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자 되시면 그런 구조적인 분석해가지고 데이터 만들면 이렇게 낼 수 있는 기준 있는 기사들 많이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보 문제를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중에서 아까 전에 공정위원회 미션이 1번, 2번, 3번, 4번이라는데 2번이 재벌 쪽이라고 그랬어요. 2번은 제외하고 2번은 두루 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고 서면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고 1번, 3번, 4번 자체가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정보예요. 정보의 특징 자체가. 이게 공정거래법 체계 전체의 핵심인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시 공무원과 5개 대도시의 분원이 있어요.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뭐 이런 식으로 전체 5개 분원이 있는데 분원을 다 합쳐서 550명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인 개수가 제가 알기로 한 뭐 200~300만 개 될 거고 거래량은 몇억 번이라고 거래량은 한 몇십억, 몇억 정도는 최소 될 거예요. 근데 공정위 모든 직원이 공정위 직원만 그거에 대한 감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고를 공정위 직원을 알파고로 다 이렇게 대체해도 불가능한 걸 지금 공정위 직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저기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고 신고하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늑장 처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세월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몇 명만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매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매수할 윤이 너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하더라도 매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거를 보여드리면 나눠준 참고자리 한번 볼게요. 첨부표 1 2페이지짜리가 있어요. 2페이지짜리 보시면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구조 문제를 제가 이제 의원실에서 제가 활동했던 방향은 저런 거예요. 구조적 문제의식을 담아내되 언론이 좋아하는 데이터를 탑재해가지고 보도를 뿌린다. 그래서 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구조 문제였는데 기사는 데이터만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구조 문제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회관에서는 내가 의원회관을 아무리 다녀도 공정거래법 체계를 못 바꾸겠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었는데요. 제가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는 2013년 10월 30일 날 그러니까 그 국정감사 즈음이에요. 그 4개년도 10년, 11년, 12년, 13년도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설계해서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설계 능력이 더 중요한데요. 자료를 받아낼 때는 자기가 가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설계해서 제출해야지 받아낼 수 있는지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전문가의 조력을 좀 받아야 돼요. 이걸 알만한 사람들한테 공정위 직원이 됐건 아는 내가 평소에 술 먹어서 좀 친해진 적 있는 사람이 됐건 보좌관 중에서 베테랑 보좌관이 됐건 아니면 로펌 중에서 이건 좀 잘하는 사람 조언해줄 사람이 됐건 전문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맨 끝에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만 먼저 볼게요. 제가 일부러 했는데 가맹점 여기서 쓴 거는 뭐냐면
가불관계 이슈가 총 4가지가 있어요. 그게 가맹사업, 대리점, 대규모 유통, 하도급 4가지가 보통 이제 공정거래법 체계 전체에서 가불관계를 다루고 있는 4가지 영역인데요. 나머지는 뭐 기타 등등 있는 거고 소비자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B2B 가불관계인 거죠. 일종의 B2C 가불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자와 생산자가 이제 B2B, B2C인데요. 가맹은 총 3건이었고요. 1년 이상 그러니까 처리 기간이 1년 이상인 것만 뽑은 거예요. 1년 이상이 3건이었고요. 대리점은 1건이었고요. 대규모 유통은 1건이었고 하도급은 30건이었어요. 맨 끝에 있는 처리 기간만 볼게요. 391일. 여기는 서울에 있는 건데 391일이었고요. 조치규정이 시정명령이란 얘기는 대개 위반의 강도가 강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에 뭔가 엄청난 이 사회가 기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다행인 거죠. 391일이면 1년 이후에 나온 거예요. 381일 그냥 쭉 날짜만 쭉 읊어볼게요. 404일 대리점은 어떤 거는 689일 그 다음에 대규모 유통은 판촉비용 부담 전가예요. 679일 그 다음에 하도급 관련된 거는 대금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인데 477일, 480일, 460일, 408일, 514일 다시 또 넘어갈게요. 다음 장으로 맨 끝에 날짜만 보시면 돼요. 539일, 440일, 423일, 412일, 404일, 384일, 377일, 376일, 374일, 392일, 379일, 733일, 385일, 494일, 429일, 611일, 406일, 427일, 377일, 496일, 474일, 722일, 749일, 539일, 790일. 그러면 이 사장들은 어쩌면 자살을 쓸지 몰라요. 그 기간에 이 회사가 안 망했으면 용한 거예요. 이렇게 공정거래위에 신고하면 반드시 보복이 들어오거든요. 이 새끼야 너 나한테 개기는 거야? 내가 너를 그동안 먹여 살렸는데 이 배운 망덕한 놈 이렇게 돼요. 실제로. 왜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연속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럼 언론이나 국회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늑장 처리하지 말고 빨리 처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그럴 방법은 없는 거예요. 계속 현상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늑장 처리하지 마라. 왜냐면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나 기자나 그것만 문제제기하기로 자기 먹고 사는 시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실제로 바꾸고 싶어서 활동하는 거랑 문제제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면 앞으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고 그냥 그 사안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정이 직원 늘려주십시오. 우리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권한을 내려놓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권한을 내려놓도록. 그래서 전속고발권 등등을 욕할 때, 만약에 깔 때는 이런 거를 조사해서 같이 덤탱이를 씌우면서 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상호 맞물려 있는 모순 관계거든요. 이거고 그 다음에 낙하산은 하나만 보여드리면 나눠줬던 한 장짜리 이거는 김혜영 의원실에서 냈던 보도자료에 나왔던 데이터인데요.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4급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 전체 현황이에요. 근데 다 대기업과 로펌에 있어요. 안 봐도 비교해요. 왜냐면 그런 회사밖에 없어요. 그 정도 급여 받는 사업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든 나쁘든 유착이 점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 유착이든 불법적 유착이든 비도덕적 유착이든 도덕적 유착이든 유착 자체는 불가피한 거예요. 현재 구조에서는. 그런 얘기고. 정보 문제의 중요성, 반독점 담합, 불공정 거래, 소비자 보호 이슈는 전부 다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정보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핵심이고 그러면 당사자만은 알 수 있는 은밀한 정보의 경우는 해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표예요. 제가 그냥 만든 개념도예요. 개념도. 혹시 한겨레 신문 보도 나간 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 없어요? 여기 한꺼번에 오신 기자 지망생 분들은 아직 못 보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든 말이 이거 개념도인데요. 약탈 촉진형 공정거래법 체계.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법안은 제가 정확한 팩트는 기억은 아닌데 아무튼 18개 법안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그 체계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모법이 공정거래법인데요. 그래서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공정거래법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공정거래법 체계로 봐야 돼요. 공정거래법 한 개의 법안이 아니라 지금은 약탈 촉진형 체계인데 불법 정보를 알만한 사람에게 인센티브가 차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법 불공정과 싸우는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할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정위는 자기한테 먹고 살기 편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어요. 그러면 약탈 규제형 공정거래법 체계를 바꾸려면 뭐냐? 핵심은 불법 정보를 알만한 사람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자 될 수 있도록. 불공정 및 불법과 맞서 싸우면은 속된 말로 한몫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 맞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전사가 돼요. 전사가. 불법 불공정과 맞서 싸우는 수사가 되고 전사가 되는 거죠. 그게 미국식 공정거래법 체계인 거예요. 내가 세 가지 키워드 정보, 인센티브, 의사결정 이거를 일치시키냐 불일치시키냐 이게 제가 하는 지금 강의하는 전체 핵심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다 까먹어도 되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원리에서 나머지가 다 파생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인데요. 이게 계획경제가 몰락한 이유예요. 계획경제는 정보는 필드에 분산되어 있는데 인센티브와 의사결정은 중앙계획관료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별 기업은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생산을 해도 이미 할당량만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할당량을 초과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할당량을 미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할당량을 미달하지 않으면 되니까 일부러 나중에 점점점 가면은 자원은 많이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100을 생산했지만 50개만 생산했다고 허위 보고를 해요. 과소 보고를 해요. 왜냐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생산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위에서 또 내년도에는 몇 프로 올리라고 지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구는 항상 과잉 요구를 하게 되고 성과물에 대한 보고는 항상 과소 보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련의 경제학자 중에서 알렉 노브라는 사람은 원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는 시장 경제의 무정부성이라는 표현인데 알렉 노브는 그걸 빗대가지고 계획 경제의 무정부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건 알파고로 해결되거나 슈퍼컴퓨터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인 거예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제가 말한 이 정보 인센티브 의사결정은 대한민국 모든 관료 체계랑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관료 체계를 비대하게 만들어서 세월호 사건의 진짜 원인이 저는 이거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관피아의 진짜 원인이 이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보 인센티브 의사결정을 일치시키는 방법은 뭐냐? 그건 쉽게 말하면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지원해줘야 된다. 이게 해결의 해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끼리 해결해라. 다만 법과 제도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지금 현행 법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유지하도록 법과 제도를 완전히 리셋해주겠다. 그리고 행정적인 개입은 최소화시켜주겠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것만, 도저히 당사자끼리는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주 고난도 전문성이 요구하거나 뭔가 융복합적인 업무 협력을 요구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코디네이트하거나 그런 고차원적인 업무, 그런 건 공정위 직원들이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컨대 관료 무슨 공무원 과로사 한번 검색하시면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공무원 과로사 한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시험 봐서 들어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되게 고급 인력이에요. 근데 결국 인터넷 댓글 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종시 공무원도 비슷해요. 엄청나게 7급 행시 봐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짬뽕 관련된 거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잡일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세종시 공무원들 전부 다 잡일하고 있는 거고 그 코딱지만한 것도 권력이기 때문에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내려놓게 한 다음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업무, 필요하면 월급을 더 줘서라도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어떤 행정 개혁이 될 수 있고 실은 불필요한 관료들을 줄일 수도 있어요. 실은 그러면 건데요. 그래서 당사자 간 해결을 돕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면 돼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을 넘나드는 하다못해 이게 보건복지부에 있든 교육에 있든 어디에 뭐 금융감독원에 있든 무슨 어디에 있든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법과 제도를 전부 다 응용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열거한 게 지금 제가 쓴 내용이에요. 첫째, 내부 고발 제도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배신 촉진법이에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게임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랑 똑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할게요. 또 하나는 민사적 규제. 다시 말해 그냥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과 관련된 유사한 민사적 규제 일체. 민사적 규제에 유사한 건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포상금 제도예요.
작동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당사자 간 해결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에는 노동 3권이 있어요. 노동 3권과 민법의 차이점은 뭐냐면 단결해서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적인 거는 법원을 가서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거라면 4인 대 4인 관계를 다루는 게 민법이라면 노동 3권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힘의 비대칭을 인정한 상태에서 자본가는 힘이 세고 대기업은 그러니까 기업가는 힘이 세기 때문에 고용주는 힘이 세고 노동자는 분산돼 있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해결은 하되 너네는 단결해서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그게 노동 3권 제도예요. 그래서 민법의 연장이 노동 3권인 거예요. 저는 그 이론적으로 법학계에서 헌법보다 민법학자가 더 우월시 봤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돼요. 당사자 간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민법, 시장경제의 이론적 공통점이 뭐냐면 사적 자치예요. 그래서 제가 민법의 이 원리를 딱 깨달은 다음에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 사적 자치였구나. 그래서 내가 시장경제의 장점을 공부했던 게 민사적 규제가 저는 이게 거부감 반응 없이 금방 그 이론적으로 탁 수용이 됐던 이유가 이게 같은 원리였구나. 그 공통점이 사적 자치예요. 사적 자치 왜 그러냐?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론적으로 표현하는 정치 사상이 뭐냐? 자유주의예요. 얘기 좀 이따 자세히 할 텐데요. 포상금 제도, 그다음에 협상과 민법의 차이는 아까 말했듯이 단결해서 협상하는 거. 이거는 협상의 본질은 서로 쇼 붙이는 거예요. 어떤 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우리 100원 주는 게 정답이냐 200원 주는 게 정답이냐 150원에서 타협하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같은 제도의 연장이 조정제도예요. 조정.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기 전에 협상하는 게 있는 거고 사건이 터진 다음에 협상하는 게 조정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딸려있는 조직이 소비자 분쟁을 다루고 있는 조정제도가 소비자원이고 B2C 조정제도가 소비자원이고 B2B 조정제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 같은 걸 글로 이제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금융 쪽에서 주로 발달되는데 공시제도예요. 공시제도. 정보 공개에 관한 거죠. 정보 공개 알 권리. 그러면 방금 말한 내부 고발, 민사적 규제, 포상금, 협상,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는 뭐냐면 일종의 가처분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왜 한 300일, 400일, 500억 걸리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게 망하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사인의 금지 청구는 뭐냐면 법원에 그러니까 사인, 내 개인, 사적인 개인이 긴밀한 이거는 하지 말라고 금지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거야. 갑질을 중단시켜달라.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새끼들은 바쁘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준 법원이 판결해서 가처분 소송처럼 빨리 판단해서 중지시켜달라. 그래서 일종의 갑질 가처분 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갑질 금지 가처분 소송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인의 금지 청구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근데 민사적 규제에는 내용은 핵심은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도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말한 것들이 우리나라 관료들이 다 확실하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이걸 다 해버리면 자기의 권한이 그만큼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에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이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을 위한 체계를 만드는 거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의 핵심이고 그러려면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당사자가 해결하기 용이하도록 법과 제도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같이 그거에 대한 공론화를 확산시키고 우리가 이제 합의 수준을 높이면서 마치 검찰 개혁이 세월은 오래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세월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여기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그게 문재인 정부가 해내든 아니면 그 다음 정부가 해내든 그러니까 군부 독재를 몰아내는데 한 1961년 군사쿠데타부터 우리가 정권교체까지 1997년까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87년 유월항쟁까지를 치면 26년 걸렸고 실제로 정권교체까지 치면 36년 걸렸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으로 이게 전 정공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 그러니까 최소한 이 경제 공정거래 영역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돕는 제도적 방안들을 약간 부연 설명하면 내부 고발은 같은 말이 배신촉진법, 대표적인 제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어시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할고 그 다음에 민사적 규제를 다르게 표현하면 투쟁촉진법이고요. 불공정에 맞서는 투쟁촉진법이고 포상금 제도의 특징은 신고촉진법의 특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포상금 제도는 제가 한겨레 신문에도 썼지만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당사자 간 단결 대항력 협상, 이거를 공정거래법 체계 전체에서 최초로 이렇게 통과된 법안이 가맹사업법이었어요. 제가 이제 미친놈처럼 가장 열심히 19대 국회에서 했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편의점 불공정 이슈. 그래서 사업자 단체 결성 및 협의권이 법제로 최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제도는 이제 소비자원과 공정거래 조정원인데, 이거는 조정제도를 바꿀 게 많지는 않은데 재판상 화해력을 만들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재판상 화해력은 뭐냐면 한 번 합의하면 나중에 재판으로 번복할 수 없는 게 재판상 화해력이라고 그러고, 재판으로 가서 번복할 수 있는 건 이제 그게 아닌 건데, 근데 이건 약간 전치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공정거래 조정원과 소비자원은 가급적이면 약자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네에게 성과이기도 하거든요. 업무 성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로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나중에는 그것이 부작용이 더 커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는 그 조정제도에서 재판상 화해로 하는 거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타인의 금지 청구는 아까 전에 그러니까 갑질 금지 가처분 소송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동안 그 알면서도 공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죽든가 말든가 뭐 자기네 하든가 말든가 알아도 그냥 다 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보고한 공정위 연구 용역 보고서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는 다 연구 용역 보고서 이미 다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뭐 적극적으로 정권 요인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굳이 뭐 자기네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다 권한이 연동된 거기 때문에. 정보 공개 같은 게 있는데, 정보 공개는 예컨대 만약에 이제 지금 그 김상조 씨는 바깥에 있을 때 지금 전원회의, 공정위 상임위원회 전원회의가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자가 되면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회의는 전부 다 공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드러내게 만드는 게 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예컨대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공개가 크면은 한 박자 있다가도 공개가 돼야 돼요. 미국은 왜 국무부 같은 데가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공개를 하잖아요. 나중이라도 공개가 되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자료 보관 기간이 너무 짧아요. 5년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자료가 나오면은, 옛날 조선왕조실록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떠든 게 다 속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면 쫄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갑질하는 게 두려워져요. 뭐 삼성이랑 붙어먹거나 어디 붙어먹거나, 아니면 김기춘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최순실이 시키는 거 하면서도 나중에 걸릴 거를, 역사를 두려워하게 되는데, 기록이 없으면 역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5년 지나면 다 파쇄해버리고, 공정위 직원도 5년 지나서 자료 없는데 그냥 안 줘요. 정권이 보통 한 10년, 15년 걸릴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 자료 보관 기간을 늘리게 만들어야 돼요. 아무튼 그런 거. 존속 고발권은 자기네만 대한민국의 모든 불공정을 그 550명만 관할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공정거래, 그러니까 전속 고발권이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본질적인 미션이 경쟁촉진위원회인데, 본인들의 권한에 대해서 독점을 고수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담합정보는 담합하는 사람밖에 몰라요. 갑 A, 갑 B만 알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그 두 명이 됐건 세 명이 됐건 걔네들끼리 배신을 촉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배신을 촉진시켜 주는 방법은 뭐냐? 배신하면 돈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비윤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배신자들끼리 서로 못 믿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담합을 안 하게 돼요. 못 믿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범죄자들끼리 배신을 촉진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윤리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야당이나 기자들은 담합 가지고 막 니니언씨 가지고 막 뭐라고 욕을 해요. 왜 말이 되는 거냐? 잘못된 죄인들한테 뭔가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건 다 멍청한 짓거리예요. 그래서 야당이, 제가 19대 때 있을 때 저와 같이 있었던 민주당의 다른 야당 의원들이나 진보정당 야당 의원도 맨날 그 짓거리 하거든요. 니니언씨 가지고 막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는 그 사람을 까는 글을 써주세요. 그거는 다 그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윤리적인 사회가 되는 거고, 불공정을 줄이게 된다는 거죠. 물론 낙제로 자세히 봐야 될 게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측면인데,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견제하고 뭐 등등 이제 중에 처벌할 걸 안 하는 정도예요. 근데 저는 더 강력한 건 뭐냐면, 예컨대 담합 같은 경우는 과징금리 되게 세거든요. 저는 필요하면 버는 돈의 일정 부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공정의 핑계에 불과하긴 하지만, 과징금은 행정적인 처분이어가지고 자기네가 걷는 돈이에요. 근데 필요하면은
예컨대 뭐 우리가 뭐 옛날 4대강 담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총 걷어들인 돈이 만약에 그 과징금이 총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다. 실제로 그 정도 나오거든요. 1조를 걷어들이면 5천억을 주자는 거예요. 5천억은 줘버리면 나중에 서로 담합도 하고 다음에 담합에서 그만두자면 서로 다 이제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착순으로 주는 거죠. 신고는 다 받고 선착순으로 비싼 거 신고한 사람일수록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국세청이 지금 포상금제도 활성화한 것처럼 그 사람한테 일확천금을 주는 거예요. 부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면 완전히 업계 사람에는 그 업계 전체에 불신이 주장돼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라는 불신이 주장돼가지고 에이 씨발 걸리면 빵 가는 거고 그러니까 꼰질이면은 부자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둘 정도의 이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거의 생애소득에 준하는 걸 줘야 돼,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건 이제 과징금이랑 링크시켜야 된다는 거죠, 대신. 그러면 나 그만두고 한몫 챙긴 다음에 뭔가 정의를 위해서 담합은 담합대로 하고 정의는 정의대로 챙기고 돈은 돈대로 벌고 그러면 이제 담합 산업은 그 업종은 담합이 말살당하는 거예요. 그게 한 1년, 2년, 3년만 하면은 불신이 조당석을 못 하게 돼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경제학이 가지는 윤리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학적인 방법이 실은 윤리적일 수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리니언시 제도고요. 그 다음에 리니언시 제도 중에서 2005년도 이전에는 리니언시 제도는 우리나라 리니언시 제도는 97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그때는 감면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거를 뭐냐면 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를 재량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료들을. 이거를 해외 사례라든가 등등 연구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도 리니언 시도를 바꿔요. 무조건 해준다. 그리고 다 해준다. 그게 바꾼 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얼만큼 바뀌었냐? 6페이지를 볼게요. 6페이지 표가 나와 있어요. 리니언시 제도개혁 이전과 제도개혁 이후 2000년부터 2004년 5년끼리만 서로 비교한 거예요. 적발 건수 6건, 과징금 47.4억 원이 총 거친 거였어요. 근데 방금 말한 거로 리니언시를 준칙주의, 무조건 해준다. 그 다음에 다 해준다. 라고 바꾸니까 적발 건수 62건, 과징금 6,358억 원이에요. 적발 건수의 증가율은 10.3배, 103%가 증가했고요. 증가율만. 과징금은 134배가 증가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한몫 챙길 수 있도록 바꾸면 얼마나 많이 증가되겠어요. 그리고 모든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고 정부의 한정된 재원 내에서 그러니까 한정된 과징금 내에서 지금은 그걸 공정위 예산에 약간 부분적으로 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위는 과징금 많이 때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꼰지르는 사람들한테 주자는 거죠. 그럼 나라 전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배신 촉진 경연대회 같은 게 벌어지는 거예요. 배신 촉진 경쟁, 신고 촉진 경쟁. 그러면 범죄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너무 경미한 걸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위해서 좀 뭔가 이렇게 중요한 거, 특히 이제 건설사 담합이라든가 몇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좀 헤쳐먹는 거. 그런 거는 경미한 소비자 뭐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이제 우발적인 그런 거 말고 좀 금액이 크고 이제 좀 중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크고 소비자 이 피해 규모가 크고 이런 거는 하면은 예컨대 옥시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나서기 전까지 안 나오는 건데 전문성을 요구해요. 옥시 사건이 문제인 거는 엄청난 전문가랑 옥시 회사 내부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옥시 회사 내부자랑 붙어 먹었던 사람들, 짬짬했던 뭐 김현장이라든가. 김현장도 야 너 그거 배신하면 한몫 챙겨줄게 그러면 김현장에서 막 열심히 활동하다 나중에 배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신 촉진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이 표다시 3이 걸 입증해주고 있다. 그리고 리니언 제도는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공정위는 포상금 제도는 이거 다 반대대로 설계놨어요. 재량주의도 됐고 예산도 되게 적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되게 불투명하고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한 거죠. 리니언 시에서 자기네가 자랑을 해요. 리니언 제도를 우리가 이렇게 개혁이기 때문에 적발률이 올라갑니다. 너무 리니언 시를 욕하지 마십시오. 라고 자랑하면서 다른 모든 제도에는 그렇게 바꾸지 않아요. 자기네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거에서는. 쭉 그건 넘어가고요. 7페이지 하단인데요. 배신촉진법의 기본 원리는 게임 이론의 죄수 딜레마인데 이거는 그냥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배신촉진법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출입하게 되든 아니면 공무원이 되든 뭐든 간은 이건 하나의 일반 이론이에요. 일반 이론이기 때문에 그냥 게임 이론 죄수 딜레마는 어렵게 이어지지만
그냥 배신촉진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교통범칙금 촌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촌지 사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촌지가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부정부패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시장거래 특징이 쌍방의 자발적 합의하에 벌어지는 수평적 교환이라고 표현했는데 부패가 시장거래랑 이론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논리구조를 가져요. 부패는 서로 합의에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는 경제학적으로 의미하면 암시장이에요. 부패 자체가. 그러면 부패를 때려잡는 방법은 암시장에 관한 경제학 이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게임 이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패를 딱 접촉하시면 이 부패 양상이 어떤지를 봐가지고 한쪽의 배신을 촉진해주는 인센티브를 법과 제도를 통해 설계를 하면 그 부패가 단절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교통촌지 근절 정책이었어요. 김대중 정부 등장 이전에는 그러니까 범칙금으로 교통 위반을 해가지고 덜리면 내가 만약에 이게 범칙금이 만약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교통경찰한테 주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교통경찰도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면 걸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정부가 뭐를 했냐면 자꾸만 10만 원을 주는 그 운전자한테 거부 의사를 3번 통지했는데 계속 주면은 걔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운전자를. 그러면 대신 1계급 특진을 시켜준다 했어요. 그랬더니 막 서로 이제 경쟁으로 다 꼰질러 버리는 거야. 이제 안 됩니다 3번 통지해 준 다음에 한 번만 봐줘 내가 10만 원 줄게 하니까 옛날에 이거 다 받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거 다 교통경찰 걸로 집 사고 막 그랬어요. 월급은 옛날에는 뭐 공무원 월급 짠 이유가 부패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1계급 촉진시켜준다 그러니까 다 처집어 넣어버린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감옥 갈까봐 10만 원을 못 주는 거야. 저 경찰 새끼가 나를 처집어넣을지 아닐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배신촉진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의료 쪽도 이런 게 많거든요. 의료가 그래서 저는 제가 나중에 검색하시면 차명거래금지법이라고 19대 국회에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법이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에서 차명을 규제하는 법규였는데요. 그때 목적의식적으로 배신촉진법의 원리를 감안하고 만든 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장시호 촉진법이라고 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건데요. 장시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미국에는 이게 형법으로 아예 보장되어 있어요. 그게 플리 바게닝 제도예요. 배트맨 중에서 그 나중에 나왔던 배트맨 있잖아요. 거기에 배트맨 1탄을 보면은 그 주인공 걔가 이제 아버지를 살해했던 범인이 플리 바게닝 때문에 땅에서 나와요. 공동범죄에서는 그러니까 범죄자가 총 10명이다. 그러면 범죄 정보는 그 10명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플리 바게닝 제도를 해가지고 걔는 형을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경제범죄 이런 거 적용을 하면 아무튼 다 걸리는 거야. 그냥 어지간하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 재벌총수 집사들도 막 이제 꼰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퇴임한 이후에도 그 사람 정년까지 실제로 돈을 대줘요. 배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난하면 배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억씩 돈을 줘요. 그래서 삼성과 다른 데 차이인데요. 이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아예 형법이 장시호 촉진법이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에다가 형법, 민법, 뭐 공정거래법 무슨 법에다가 여러분 머릿속에 배신촉진법, 신고촉진법, 투쟁촉진법 이 3가지 정도에 가지고 만들어내면 대안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용이해 주는 거고 이거 전부 다 이제 경제학에서 파생된 이론들인 거죠. 그래서 플리 바게닝 제도 같으면 주로 다 어디가 있냐? 영미식 법제에 주로 있어요. 미국, 영국, 호주 뭐 이런 나라들. 가불관계 불공정 정보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피해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핵심인 거고 원리는 다 같아요. 생략하도록 하고 집단소송대 징벌적 배상대 디스커버 제도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넘어가고 포상금 제도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가지 차원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됐는데요. 특히 3가지 차원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됐는데 정보를 알만한 피해 당사자는 전부 다 포상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하도급법에서는 하청업체 사장님, 그 다음에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 점주,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 점주,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납품업자. 그 사람들이 실은 갑질을 할 정보를 알만한 핵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포상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냥 위에서 대통령이나 언론이 포상금에 대해서 지랄하니까 만든 거예요. 형해화시키니까 무력화되도록 설계한 거예요. 작동되지 않도록.
예산도 약간 몇천억, 몇천억, 몇백억인가 작동이 되긴 하는데 다른 예산에 비하면 거의 뭐 죽거리만큼 수준이고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재량주예요. 그러면 포상금을 신청해봤자 뭐 줄지 안 줄지는 그냥 공정위 직원들 마음인 거예요. 자기네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반대로 피해 당사자도 포상금 대상자로 반드시 둬야 되고 아까 말한 내 집단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소비자도 넣어도 돼요. 소비자는 좀 큰 경우 그 다음에 재원이 주권이니까 재원 규모를 확 늘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줄 수도 안 줄 수 있는 재량주의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주는 준축 방식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이랑 링크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면 별도 적립금으로 만들든가 가만히 있으면 공정위가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쓴 편지에는 담아놨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뭐 제 생각에 아마 워낙 그게 조회 공유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전달이 됐을 거는 같은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관심 있는지 없는지는. 근데 그 사람이 관심이 있든 없든 뭐 이제 계속 주장하면 되는 거고 당사자의 단결 대항력 협상은 가맹사업법에서 처음으로 그게 최초로 도입됐다. 그 전까지는 공정위는 너무나 많은 일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강자의 갑질은 단속도 못하는데 약자의 단결은 카르텔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실은 약자에게는 단결금지법 역할을 했던 거죠. 강자는 때려잡지도 못하면서 약자의 단결은 법으로 금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강자는 두드러 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견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견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행정적 견제 구조만이 아니라 검찰이랑 경쟁하고 그러니까 독점적 규제가 아니라 한쪽으로는 피해 당사자랑 경쟁해야 되는 거고 공정위가 또 한쪽으로는 다른 관료조직인 검찰이랑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를 따로 만들고 경찰한테는 수사권을 주는 것처럼 그럼 검찰 권력을 세 개로 쪼개는 거예요. 공수처, 검찰, 경찰로 쪼개는 것처럼 검찰이 헤쳐먹는 거 핵심도 독점의 독점. 과도한 권한 집중 독점. 공정위도 똑같아요. 과도한 권한 집중 독점. 그래서 분권화하고 경쟁적 규제 방식을 바꾸는 게 공정위 개혁의 진짜 핵심이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공정 문제에 관심은 많으셨지만 계속 공정위 권한 강화만 얘기한 거예요. 권한 강화봤자 바뀌는 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매물 비용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로펌에 1억에 가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봤자 2억에 가는 거예요. 그냥 공정위 직원들만 좋아지는 거지. 아무튼 그렇고요. 그게 핵심이고 10페이지로 넘어가면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도 아까 전에 똑같았다. 정보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인센티브랑 다 분리시킨 거죠. 우리 회사에서 얼마큼 생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는 기업마다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거기는 획일적으로 작년 대비 몇 개 더 생산해. 그러니까 그게 뭐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짱박아 두고 허위 보고하고 그런 게 악순환되면 나중에는 중앙계획당국도 밑에 보고를 안 믿게 돼요. 그래서 그냥 사실상 통계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동독, 뭐 소련 이런 나라는 통계를 아무도 신뢰 안 해요. 중앙계획당국도. 지들 통계도 지들이 신뢰 안 해요. 하도 다 거짓말로. 그래서 계획경제는 필연적으로 거짓말 촉진 경제체제고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 정보가 난무하는 거고 통계도 개털인 거고 그리고 관료들의 권한이 남발되는 거고 KGB의 권한이 커지는 거고 부패 촉진 경제체제인 거예요. 그게 한국에는 박정희 체제였던 거예요. 극단적 계획경제가 공산주의였던 거고 준계획경제가 박정희 체제였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대한민국 관료조직 모두의 DNA도 남아있는 거고 경제성장 발전 단계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코딱지만 할 때는 기업 규모도 별로 없고 반듯한 기업도 없고 경제 규모가 매우 작을 때는 그게 효율적이었어요. 그리고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점점 경제 규모가 커질 때는 효율적이었는데 지금 경제가 복잡해지고 대규모화되고 복잡화되고 다양화됐을 때는 관료들이 옛날에는 멀쩡한 기업은 몇 개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멀쩡한 어떤 자본주의적 대기업이라는 게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관료들이 걔를 알아가지고 딱 감시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기업이 종류도 많고 복잡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걸 공정위 직원들이 다 한다는 거는 검찰이 다 하거나 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다 하거나 노동부 공무원이 다 하거나 지금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후보 공약을 받아가지고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 모양이 있어요. 그것도 이거랑 동일한 논리구조예요.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가 2천만 명인데 벌어지는 노사관계 행위가 그것도 역시 수억 회가 벌어질 텐데 근로감독관을 10만 명으로 늘린다 한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노동자 스스로가 투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지원해줘야 되는 거야. 원리가 다 똑같아요. 이 공정거래법 체계랑 나머지가 다.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시장경제 장점이랑 연동되는 건데요. 1929년 대공황은
시장 경제의 폐해가 극대화된 거였고 자유방임주의의 폐해였고요. 근데 거꾸로 그거의 반대 역편향으로 만들어진 게 계획 경제였는데 계획 경제는 반대로 시장 경제 장점을 극단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럼 정답은 뭐냐면 29년 대공황도 나쁜 거였고 계획 경제 붕괴도 나쁜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정답은 뭐냐면 특정한 조건하에서 시장은 효율적이고 특정한 조건하에서 계획이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특정한 조건이 뭔지를 발라내는 게 핵심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시장 경제가 효율적인 거고 그게 아까 말했듯이 당사자가 알만한 정보인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정보인 경우에는 근데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공공재, 뭐 비배제성, 비경합성, 뭐 무임승차, 외부효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행정적 개입이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이에 조화를 이뤄야 되는 거지. 교조주의적으로 무조건 시장이 좋다, 무조건 시장이 나쁘다 그러는 건 전통 꼴통 우파와 전통 꼴통 좌파가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은 이제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마시라는 얘기랑 제가 한 5분 10분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시장 경제 네 가지 특징은 그냥 분권적 성격, 거부권, 수평적 교환, 가치의 사후적 실현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당사자 간 해결이 차단된 거는 같은 얘기인 건데요. 11페이지로 넘어가면 아무튼 이제 당사자 간 해결하도록 한다. 법과 제도가 지원해 준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11페이지 중간쯤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 간 해결이 차단된, 당사자 간 해결은 차단되어 있고 거꾸로 특정 관료 및 부처에 독점적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모든 부처가 되면 부처끼리 경쟁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끼리 특정 부처가 독점하는 거라 부처끼리 경쟁하는 것도 그 자체로 의의가 있어요. 왜냐면 서로 이제 이게 그 매수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고 매수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검찰개혁이랑 유사한 원리였는데 전속고발권 폐지랑도 정치, 경제, 사회적 규결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는 11페이지 중간인데요. 국가의 본질은 폭력이고 국가의 실체는 정치덕이 관료인데 관료에게만 권한이 강화될 있는 경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국가주의와 권위주의를 강화시켜요. 그게 우리가 지금 목도했던 최근의 현실이었고요. 강한 국가, 약한 시민사회, 약한 개인으로 규결돼요. 그게 박근혜 정부가 한국 사회에 기여했던 저는 사회과학적 공헌이었다 생각을 해요. 경제적 규결은 공정경제가 실현되는 게 불가능하고 혁신과 창업의 유인이 발생하지 않고 강해진다가 아니라 반대예요. 발생하지 않고 경제적 역동성이 저해되고 당연히 혁신 및 창업이 많이 만들어져야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청년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사회적 규결은 노동시장 자본주의 이중구조, 노동의 이중구조. 이중구조를 왜 가게시키냐면 기존의 그 규제체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 기존의 기득권인 거거든요. 자본기득권, 노동기득권. 근데 신규 진입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새로운 진입 기회는 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방금 말한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이것이 헬조선의 본질이고 실은 세월호 사건의 진짜 본질이었고 청년 실업 문제 진짜 본질이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 자본노동 등등을 엮이는 걸 바꿀 필요가 있다. 11페이지 하단 제3의 길을 위하여라고 표현했는데요. 국가시장의 이분법에서 국가시장 시민사회 3분법으로 6가지 행위주체가 있는데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개인이다. 이로부터 6가지 행위주체가 도출되는데 자본주의는 자본 더하기 노동. 이것도 이제 세분화하면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 3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 관료, 개인, 시민사회 정확하게 치면 7개의 행위주체가 도출이 돼요. 자본주의로부터 파생되는 행위주체 3개, 국가로부터 파생되는 행위주체 2개, 그 다음에 개인 및 시민사회로부터 파생되는 행위주체 2개 7개 행위주체의 재배열, 권력, 권한의 재배열이 실은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근데 현재 한국은 관료주도 발전국가였고 관료주도의 수직적 권력 구조였고 옛날에는 관료 밑에 재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독재자, 관료, 재벌 순서였고 근데 경제가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면서 재벌이 관료에 준하는 권한을 갖겠는데 관료 권한의 근원은 폭력이기 때문에 관료는 점점점 폭력을 키우길 원하고 재벌은 돈이 생겼기 때문에 폭력과 돈의 교환 그들끼리 평화협정을 맺은 게 관피아이다. 왜냐하면 관료만 그들을 감시할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 보수 언론 시민단체 진보정당 어쩌고저쩌고 맨날 과징금 인상 얘기하면 관료의 매수가치 극대화 투쟁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거다. 전 국민이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진보 보수가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돈과 폭력의 교환이 좀 더 옛날 비용보다 커지도록 교환해 준 거. 그래서 다 허치거리 한 거다라는 거가 핵심이고요. 등등등등은 보시면 되고 평화협정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근데 진보는 관료 그러니까 국가 이퀄 공공성, 국가 이퀄 관료거든요. 국가를 공공성을 착각한 거예요.
국가의 실체가 누군지가 중요한 건데 그거는 정당과 관료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별 볼일 없는 하나만한 집단이기 때문에 관료가 헤쳐먹기가 용이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발전국가였기 때문에 박정희식 발전국가였기 때문에 유럽은 이 정당 정치가 발달했기 때문에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3주체가 돼서 자본과 관료를 견제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셋 다 개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행복한 나라가 된 거죠. 관료와 자본이 행복한 평화협정을 수평적 돈과 폭력의 교환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려면 대안적인 거의 진짜 핵심 뭐냐? 관료, 자본, 시민사회의 삼권 분립. 물론 더 넓게 보면 노동의 역할과 정당 정치의 역할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7가지 행위 주체 전체가 그것이 핵심인 거고 그거를 도표로 만든 게 1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진보 보수 또는 좌파 우파랑 국가주도주의자냐 민간주의자냐 이걸 가지고 4가지 분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국가주의 보수 이게 박정희예요. 관료주도 보수 저는 우파 사회주의자였다 생각을 해. 실은 박정희는 우파 사회주의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좌파 사회주의자가 NLPD예요. NL은 북한식 사회 같은 걸 만들고 싶었던 거, PD는 소련식 사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공통점은 둘 다 국가 이퀄 관료 이퀄 공공성을 생각한 거야. 특정한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중화공업화까지는 이게 부분적으로 옳았던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미션이 달성되는 순간 그것은 이제 반드시 부정부패를 촉진하게 되는 거죠. 민간주도 방식은 뭐냐? 밑에는 이제 민간주도 방식이에요. 밑에는 위에는 국가주도 방식이면 민간주도 보수가 있는 거고 민간주도 진보가 있는 거예요. 민간주도 보수의 다른 말은 우파 자유주의가 되는 거고 민간주도 진보는 다르게 말하면 좌파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는 보수 자유주의, 진보 자유주의. 보수 자유 또는 자유주의 또는 우파 자유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기득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이대로 내비둬. 방임. 그게 정경련 경총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거는 국가주의 좌파랑 민간주도 보수는 이명박이었던 거고 국가주의 보수는 박근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대안은 3가지 다 대안이 아니다. 민간주도 진보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힘의 균형 지금 워낙 편향돼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재벌과 관료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국가, 시장, 시민사회 3분법이라는 거에 접근해야 돼서 시민사회의 힘을 키우고 국가를 견제하고 그러니까 국가도 견제당해야 된다. 그리고 자본도 견제당해야 된다. 그래서 셋이 삼권 분립을 이렇게 되고 그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강력한 민사적 규제 그리고 아까 말한 나머지 일체를 도입하는 거다. 그래서 미래와 약자의 편이 돼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거를 좀 고상하게 밑에 쭉 이론적인 맥락과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 사회경제 체제랑 연동시킨 거고 복지국가 레짐 체제라든가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경제학이나 정치학 일부에서 나오는데 국가의 기능이 제가 빠져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11페이지 하단은 쭉 보시면 그냥 되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 맨 밑에 그냥 그것만 볼게요. 한국은 강한 국가, 약한 시민사회, 약한 개인이고요. 유럽은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방금 말한 거에서 당사자 간 해결 중에서 여기는 조직된 당사자 간 해결이 큰 거죠. 그게 노조와 협회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개인 및 시민사회 역할이 큰 거고 유럽은 그중에 시민사회 중에서도 노조와 협회 기능이 큰 거고 그래서 미국은 개인주의에 기반한 진보적 자유주의 유럽은 노조 및 협회에 기반한 조합주의에 기반한 사회민주주의 우리나라는 관료에 기반한 국가주의라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나라들이랑 그래서 관료가 행복한 나라다 그냥. 그래서 둘이 평화협정을 맺었다. 한국의 경우는 강한 국가, 약한 시민사회, 약한 개인. 유럽의 경우는 강한 국가, 중간 시민사회, 중간 개인. 미국의 경우는 중간 국가, 강한 시민사회, 강한 개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트럼프 같은 꼴통이에도 FBI FBI 국장이 다 같이 맞짱 뜨는 거거든요. 한판 붙어보자 그래. 네가 대통령이면 별 수 있냐? 근데 우리는 모든 게 권력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진보 보수가 합심해가지고 국가주의 보수와 국가주의 진보가 전부 다 중앙 집권적인.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는 이중적 중앙 집권주의예요. 개헌 문제에서도 주의하실 건데 관료 자체가 중앙 집권주의고 삼각형의 피라미드처럼 꼭지점이 있는 거고 그 위에 다시 피라미드 삼각형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삼각형 2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 2개가 그래서 관료로 한번 다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집중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에만 달랑 개헌을 하면 관료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관료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 같이 연동되지 않으면 그냥 관료들만 헤쳐먹는 사회가 되는 거죠. 김기춘 같은 애가 등장하거나 박근혜가 등장할 때는 관료들은 이미 이게 박정희 모델 자체가 원래 이런 거거든요. 이런 삼각형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삼각형이 2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박정희가 원래 그렇게
그리고 박정희는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 실제로 북한의 수령체제를 모방한 거였어요. 북한의 수령체제를 모방한 게 유신체제였고 유신체제를 모방한 게 재벌체제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 개의 수령체제가 있는 거예요. 북한식 수령체제, 온건한 유수부로서의 유신잔재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재벌 수령체제 세 개의 수령체제가 있어서 양식은 다 똑같은 건데 왜 우리나라 관료체제는 그나마 약해졌냐? 선거를 하니까 나머지는 세습해도 되는데 여기는 다당제 선거 양당 다당제를 하니까 관료체제는 관료는 세습하지 그러니까 선거하지 않잖아요. 정치는 선거를 하고 그래서 위에 삼각형은 많이 약해졌는데 밑에 삼각형은 여전히 단단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모순구조 전체 핵심이고 13페이지는 그냥 이런 역사적 유래를 걸었기 때문에 강력한 독재자 관료 재벌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은 지워야 돼요. 잘못 4번에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은 X자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탑다운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노동자 중소기업 아무튼 이것도 지우고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의 경제 성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면 모든 거를 바텀업을 해야 된다. 바텀업의 다른 말이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인 거고 규제 체계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거를 고상하게 표현하면 당사자 간 해결을 도와주는 민사적 규제를 강화하는 거다. 이 모든 게 다 맞물려야지만 실제로 창조 경제라고 표현하든 혁신 경제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창업 선택으로 표현하든 그것이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 전속고발권 신뢰 여부에 대해서 윤범기 기자가 물어본 거는 알 수 없다가 정답이고요. 그냥 다만 이제 확실한 걸로 보여지는 거 엄격한 법 집행. 그러니까 공정위가 하나는 법 집행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공정위 자체의 구조 개혁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엄격한 법 집행을 의심하지 않는데 공정위 자체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딜레마에 대한 구조 개혁 의지는 모른다. 그래서 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문제의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다. 그래서 실은 그때 이제 한겨레 일부러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의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문제의식이 있어도 해법이 있는 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 다를 갖췄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쪽 분야는 글은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걸 샀던 거고. 편지를 하시는데 혹시 답변을 뭐 받은 아직 없어요. 피드백 전혀 없고요. 근데 고발 요청권이 작동되지 않은 이유는 정보 문제를 가져 있는 거예요. 공정위 전사고분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면서 고발 요청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고발 요청권이 뭐냐면 감사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 또 하나가 어디였더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요청을 하면은 자동방으로 그냥 그 요청을 하는 걸로 조달청, 그 다음에 검찰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4개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근데 이것도 정보 문제랑 관련된 거예요. 갑질을 하려면 갑질의 입증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정위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지만 나머지는 결국 그냥 주워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뭐랄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조사권이 개입되지 그러니까까지 포함되지 않으면 약간 이제 하나만한 권한 주는 거죠, 실은. 그런 거고요. 민간 출신이 한계도 있고 역할도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질문은 뭐 말 그대로 그냥 지켜봐야 되는 정도가 답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은 제가 뭐 공정거래법 18개 법체계를 다 뭐 달달달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뭐 입법을 제가 있을 때 제가 한 법안이 83개인가 아무튼 60몇 개인가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뇌 속 폴더 한 구텅이에는 공정위 폴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틈 날 때마다 이제 공정위 문제가 가지고 계속 이제 짱구를 굴리면서 이제 워낙 한꺼번에 여러 개 하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이것저것 조사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더 파보고 이런 거 정도에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 사례와의 비교는 제가 원칙적으로는 자세히 모른다가 정답인데 파편적으로 주워드는 것만 있어요. 다만 아까도 말했지 4가지를 다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래서 실은 만약에 우리가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설계한다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데 만약에 저라면 전 법을 2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독점 규제법, 공정거래법. 이게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독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독점을 전제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서로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왜 가불이 영원한 게 아니라 뭐 가불병, 무기, 병신 이게 다 서로 맞물리는 거라는 것처럼 가불이라는 게 고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 쪽은 영역도 너무 넓어요. 그래서 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경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독점규제법과 공정거래법 확 쪼개버리면 되게 제일 좋은데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근데 공정거래위원법은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고 좀 뭐랄까 제 생각에 좀 많이 먹으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관료 주도였었고 뭐 그런 정도고 인원 감축 문제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늑장 처리 문제는 얘기하면 늑장 처리는 현행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신용만 있는 거 신용. 계속 이제 언론에 잠깐 반짝 신용만 하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 이제 처리하려면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늑장 처리하고 있는데 빨리 처리한다는 얘기는 대충 한다는 얘기예요. 대충. 당연히 대충 늑장 처리를 현행 체제에서 해결하려면 대충 처리의 모순입도 발생하겠죠. 그거는 뭐 거의 뭐 불가피한 일이고 인원 감축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민사적 규제가 되면 어떤 걸로 되냐면 법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기능과 관련된 역량과 그게 강해져야 돼요. 미국은 왜 그게 가능하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강력한 독립성의 법원과 강력한 독립성의 언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거버넌스 전체를 민주주의를 따라쳐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공화당 지지 성향 언론조차도 트럼프 지지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되려면 민사적 규제라는 건 관료 행정적으로 하던 거를 법원으로 좀 넘겨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민사적 규제 다른 말은. 그래서 법원 행정개혁이랑 연동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법조개혁이랑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인원 문제는 저는 그러니까 감원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증원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자연퇴직부는 증원하지 않는다. 대신 이 사람들은 고상한 업무로 전환시킨다. 그런 정도로 계속.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비판적인데 문재인이 늘린 공공일자리 차기 정부가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안 좋은 의미에서 막 늘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 딱 차기 정부 됐으면 그 분만큼을 다시 줄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이 행정개혁이랑 같이 가면 민사적 규제를 강화하면 공무원에게 쓸데없는 업무는 줄일 수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고상한 업무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원 기능은 좀 강화시키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관료 권한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비판적인데 다만 그 선거공학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거공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공공주도 적극성이 그러니까 공공이나 민간이나 프레임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일자리에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또는 적극적이냐 방임할 거냐 라는 프레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공공주도로 나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남들이 보기에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안철수나 유승민 후보는 민간이지만 방임하는 걸 보여진 거죠. 선거공학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정부를 운영하기에는 이제 이런저런 이제 비용이 계속 경직성 비용이 올라갈 거고 저는 정부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저런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저는 실제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레프트한 걸 지금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톤 다운 시키면 관계없지만 실제로 하려 그러면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적 수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법적인 현실화는 이게 제가 법안을 이것저것 할 때 법안을 딱 보면은 제가 뭐 비교적 국회에서 큰 법안을 많이 통과시켰던 경우인데 법안을 발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킬 때 동력을 어떻게 끌어올 건지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력을 끌어오는 문제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건 단순하게 말하면 권력의 크기만큼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권력은 대통령 권력이랑 조인트를 할 건지 당내 원내대표 당 지도부 권력이랑 조인트를 할 건지 아니면 대중의 여론을 동원할 건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당 지도부를 하는 게 빠투하는 거죠. 빠투하는 게 이제 당 지도부를 하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두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론을 동원할 건지 생각을 한 건데 이 이슈는 구조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요. 한 10분 동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앞부분은 원리는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거에 불가피한 매체는 책밖에 없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책, 강의, 강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좀 나온 상태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리포트 같은 걸 쓸 수 있는데 그래야지만 이거는 아니면 강력한 현직 대통령 또는 차기 대통령이 야 최병철 네가 말하는 대로 다 할게 뭘 하면 돼 그 정도의 권한 근데 그 조인트가 그거는 하세월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정적인 그 조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출판을 매개로 담론 투쟁을 벌려서 청와대로 쳐들어간다. 예,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김상조 씨가 안 하면 그냥 책을 쓰면 되는 거고요. 김상조 씨가 다 하면은 책을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정희 경제시대는 진보 자유주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맹점은 그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고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에 경제학 이론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 자유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 자유주의 이론은 그냥 약간 정서적 자유주의 또는 정치적 자유주의였어요.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말 그대로 문화적 리버럴. 언론은 뭔가 내비둬라 그냥 너무 이렇게 규제 과하게 하지 마라. 근데 이거였는데 경제 성장론도 없고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경제 체제,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어떤 그 장시간 노동 문제라 노동시간 노동의 이중 구조, 자본의 이중 구조, 재벌 체제 문제 등등등등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주요한 화두들, 당면 과제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그래서 정치학과, 경제학과, 사회학을 겸비한 자유주의론은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컨텐츠가 있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담론으로서의 자유주의가 있는 거지 정책 해법으로서의 자유주의가 등장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생각에는. 그건 이제 근데 다만 그쪽에 자유주의적 문제의식이 익숙한 사람들은 수용력은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정리해가지고 떠들면 그래 나 네 말 동의해 이 정도는 금방 되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엔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정도고 그거는 제3의 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3의 길도 넓게 보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의식인데 별로 빠릿빠릿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철수 씨도 전 유세한 오류였다 생각이 들고 김상중 씨 파급 효과는 좀 질문이 약간 좀 애매하니까 나중에 그건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재수의 딜레마 등등의 단기적 방안은 그냥 여기 있는 것 중에는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열거했던 것 중에 포상금이 됐건 뭐가 됐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고 이게 그 하나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단기적 방안은 이 중에서 낮은 단계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낮은 단계부터. 그런 거고 소득주 성장론의 문제점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냥 쓰는 쉬운 사고 실험으로 표현 쓰는 건데요. 최저임금 5,000원일 때 10명을 고용하고 있는 A기업 사업장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릴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관한 문제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5,000원 최저임금 5,000원 고용은 10명이에요. 최저임금 10,000원이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용이 5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산수예요, 산수. 살짝 할 때는 대충 힘겹지만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팍 하면은 그냥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0,000원은 여기에 가장 당사자가 되는 거는 이거는 재벌 투쟁이 아니에요. 소상공인들이 가장 해당자고 재벌도 물론 걸쳐 있긴 해요. 그래서 실은 이게 이제 검찰개혁은 일종의 특권타파형 개혁인데 이거 사회경제 구조개혁은 성격이 아예 달라요. 특권타파형 개혁은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맞짱 뜨면 돼요. 이 전투적인 의지가 중요하고 개혁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사회경제 구조개혁은 낱마처럼 얽혀 있어요. 예컨대 내가 최저임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최저임금 2만 원 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냥 저소득 노동자를 위해서. 그러면 그 저소득 노동자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중국의 대약준 운동이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약간 이제 나중에 인용 같은 걸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얘기했다고. 대약준 운동과 비슷한 거를 강하게 지나치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경제학적인 작동 원리를 완전 다 무시하면 대약준 운동처럼 귀결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방향은 옳지만 속도를 조정하면서 복잡한 실타를 풀듯이 하나씩 풀면서 가야지.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이 확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나도 공공부문 정규직처럼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충분한 실태 분석과 수순 분석 없이 그러니까 우리 바둑으로 치면 수순을 잘 놔야 되는데 수순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질러버려가지고 데모 촉진 신호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공공부문이요? 데모하라. 근데 해법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다 복잡하게 얽혀있거든요. 다 하나같이. 그래서 마음이 너무 빨리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경구를 계속 곱씹으셔야 된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뭐 제 딴에는 도움 주려는 방법으로 최대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좀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도움 주려고 노력은 할 테지만 현재대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공약을 이행하면 이행할수록 위기에 봉착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료는 뭐 개헌은 다른 방안은 없어요. 이건 관료 자체가 뭐 개헌이 크게 있는 건 아니고 권력구조 개혁이랑 이제 뭐 감사원이라든가 뭐 국회 권한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개헌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관료 개혁 문제는 법외로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민사적 규제는 개헌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스타일상 개헌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개헌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개혁론을 얘기하는 저는 그 모든 주장은 다 약간 구라 비슷한 걸로 취급을 해요. 된 다음에 판단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어느 세월에 될 줄 알아가지고. 뭐 그때 보면 그때 뭐 왜냐면 이 개헌을 이해하기 워낙 복잡해가지고 개헌을 전제로 한국 사회를 바꾸자는 얘기는 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게으른 개혁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네, 일단 마무리. 예, 그다음에 현실적 타협은 소속 남무는 전속고발권 폐지되는 거는 공정위 권한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공정위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뿜빠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위로 가거나 아니면 검찰로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전속고발권 폐지도 아무 관계가 없다. 소속 남무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걸로 통해서 아까 말한 제가 약탈 촉진형 공정거래법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다르게 말하면 소송 억제형, 신고 억제형, 투쟁 억제형 현행 체계에서 이득을 누리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